안녕하세요. 중고차는 유비카의 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동생 허이릭스를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에 와가지고 다둥이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북한의 인민군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다둥이 아빠. 애 3명을 키우고 있는 애국자 다둥이 아빠 허이룩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둥이 아빠 맞죠? 네. 맞죠.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허이룩 씨는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원래 예술인이었어요. 성악을 전공했었는데 결국 뭐 북한에서 또 사회에 진출을 하려면 군대에 갔다 온 경력이 맞아요. 있어야 되니까 음악을 전공하다가 군대를 가서 전역을 하면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음악을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네. 이렇게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아유, 요즘 다듬지 않아가지고. 이 목소리가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그러면 음악 전공을 하다가 군사복무를 어느 쪽에서 하셨어요? 북한에는 백두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백두산 지역에서 스키 부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김정은이 가끔씩 가는 삼지연에 있는 스키 부대 그쪽에. 예, 맞아요. 삼지연 쪽에는 스키 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1년에 6개월 이상의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렇죠. 스키 부대가 존재하고요. 거기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스키 부대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들 중에 스키 부대에서 군사복무 했던 사람은 우리 이룩 씨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삼지연 쪽에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쪽 지역에만 스키 부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평소에 그쪽에는 눈이 얼마나 오죠? 그러니까 골짜기 이런 데 들어가면 8월 달만 빼고는 거의 다 그 계곡에 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스키를 탈 수 있는 정도다 하면은 한 10월 말부터 그래도 한 4월 초까지는 탈 수 있지 않을까. 첫눈이 하면은 몇 월 달에 오죠? 9월에 와요. 첫눈이? 네. 빠르다. 9월. 북한에서 삼지연 쪽을 스키 부대로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쪽에 스키 부대를 만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에서 치고 올라가고 또 동해에서 항공모함으로 치고 북한을 치고 그럼 북한에 도망칠 곳이 있어요. 중국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쪽에서도 치고 내려와야 되니까 북한은 다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걸 낙하할 수 있는 대량으로 낙하할 수 있는 곳이 자강도 한북도 없어요. 거기서 치고 내려오려고 해야 돼요. 그럼 어디냐? 백두산 봉우리만 천지 쪽만 뼈주가고 그 나머지 자체 지대가 고원으로 되어 있어요. 벌판이에요. 높긴 높으나 벌판이에요. 고원이라는 것 자체 높은 지대에 있는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량의 군수물자를 낙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가상하고 거기다 부대를 투입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국경도 아닌데. 그러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낙하를 이용을 해서 거기를 그쪽으로 떨어질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그걸 위해서 방지하기 원래 원래는 작은 규모의 지방군이었었는데 정규 군단을 만든 거죠. 싸우려면 걸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오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스키를 이동수단으로 쓰려고 스키 부대가 있는 거지. 군대 나가면 스키를 만드는 것부터 배워줘요. 자기 스키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나무를 휘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배낭끈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신발을 스키에다 묶고 나무 스키. 그럼 자기 신발 신은 채로 이제 스키에다가 발을 묶어서 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다는 것보다는 우리처럼 여기에 현대화된 스키를 신으면 탈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의 그 스키 부대 그 스키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뭐 스릴을 즐긴다거나 그렇지는 못하고 눈 위에서 걷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서 조금 경력이 쌓이고 1년 2년 경력이 쌓이면 진짜 스키 타듯이 타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거의 뭐 걸는 것도 겨우 걸어요. 그렇지. 눈을 한 번씩 밟을 때마다 허리까지 들어가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키 부대가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뭐 날아다니고 막 스키 타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대돼서 얼마 만에 한국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전역을 해서 한 4개월 만에. 엄청 빨리 왔네. 네, 한국이 어떤 나라고 얼마나 잘 살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사상으로 따지면 완전 그 불굴의 혁명 투사 정도 나라를 지키기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세뇌가 돼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러면은 북한에 있을 때 본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를 제일 많이 봤어요? 모래시계를 제일 처음으로 봤어요. 재밌지. 그거 보고 야 남쪽의 남자들은 저렇게 다 멋있나 의리가 있나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그 모래시계랑 보다가 그 터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출시되어 있는 방영이 되는 그 드라마의 시간과 북한에서 보는 그 터울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북에서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안 거죠, 다 전부. 거의 여기서 방영했다면 일주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종반이 된 게 아니고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2편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한테 1편이 들어왔던 거죠. 어떡하냐, 진짜로? 아니 근데 다른 탈북민들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로 빨리 본 사람 없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빨리 보셨어요? 그때 당시 뭐 저희 아버지가 뭐 보이부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사촌 형들이고 뭐 형제들이 다 보이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뺐잖아요. 주민들한테 뺐으면 보이부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다 그냥 가져가서 본다고 보시는데. 주민들한테서 뺏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먼저 본다. 가족들은 그 뺏어 오면은 보이부 가족들은 거의 다 가져가서 본다고 보면 돼. 그러면 뭘로 보세요? 볼 때는? 원래는 90년대 후반에는 녹화기 없었어요. 그치? 다 테이프였어요. 그렇지. 돌아가는 그 테이프 넣고 그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조금 좀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CD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그치. 그때부터는 CD를 넣었는데 그때도 VCD라고 해가지고 한 부씩 들어가는 거. 그거 50회까지 나왔던 50화를 북한 CDR이라고 하는데 그 50장씩 들고 다니면서 본 거죠. 그게 조금 발전돼서 DVD라는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압축 파일 플레이 할 수 있는 DVD 플레이어. 한 개에 여러 가지. 50회까지 막 들어가는 거. 그게 나와서부터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 좀 하는 친구들은 그걸 다 복사해가지고 CD, USB로 막 주고받고 다 하는 거. 그러면은 컴퓨터, 북한에서 집에 컴퓨터만 있어도 정말 잘 사는 집이다. 정말 부잣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컴퓨터 혹시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예 그때 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디 거요? 뭐 삼성이라고 그때는 대단한 회사인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삼성 노트북을 한국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냥 한국 거이긴 한 건 아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대단한 기업인 거는 모른다. 몰랐죠. 전혀 몰랐죠. 어차피 그때 뭐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뭐.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한국 삼성 노트북을 딱 들고 다닌다 하면은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정도면 북한에서 노트북을 노래나 트는 정도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정도의 레벨 그 정도까지 올라가 이 삼성 노트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플레이어 같고 그냥 TV 같아요. 노트북이라 해도. 사용할 줄 모르니까. 모르고 노트북이라는 거 그때 당시 학교에 가면 어땠는 줄 알아요? 컴퓨터 교육이 있었어요. 있죠? 중학교에. 근데 그 키보드 자리를 익힌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무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무를 종이다 그려가지고. 나무에다 키보드를 파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을 때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몰라요. 값어치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이 야 이거 좋은 거 쓰네. 이렇게 알지 일반인들은 뭐 삼성 노트북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거를 써본 사람들만이 많이 아는 거죠. 삼성 노트북을 쓴다 그러면은 한국 거다. 삼성이 그때는 삼성이 나가니까 한국 거다 하면 와. 일단 그때 당시 한국 노트북을 사려면 유통되는 게 한 1,500불 이상? 그러면 비싸다. 한 170만 원 정도 그때 160만 원 거래됐었던 거죠. 진짜 비싸네. 엄청 비싸죠 북한에서 1,000불 넘어가면. 근데 그런 1,000불 넘어가는 그런 노트북을 사서 쓴다? 참 아무튼 정말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잘 나간 건 아니고요. 노트북을 제가 그때 당시 배웠었어요. 아버지가 소개시켜서 어느 실장님 한 데 가서 배우면서 북에서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죠. 뭐 CD 삭제한 거 복구해내고 USB 삭제한 거 복구해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복구해내는 기술 여기 오면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데 근데 북에서는 그 정도는 실력 있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배워서 저는 뭐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북에서 다 제가 다루던 거였기 때문에 여기 오면 뭐 나 기술 있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지 않을까 했는데 다들 하더라고요. 다들 하더라고요. 북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은 이유는 제가 뭐 그 기술로서 돈 벌자고 한 게 아니고 돈벌이를 진짜 좋았어요. CD가 원본에 나오잖아요. 복사를 해서 팔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게 꽤 쏠쏠했어요, 수익이. 근데 이게 만약에 잡히잖아요. 원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징역 5년이에요. 이걸 유통을 했다. 이거는 거의 무기징역 받을 수 있죠. 팔아먹었다. 유포죄죠. 네. 아무튼 그러면은 그렇게 대한민국 드라마도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삼성 노트북도 쓰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그러면 그래도 집안도 아버지가 보이부 계셨으면
그때 당시에 여사친이 한 명 있었어요. 엄마가 한국에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국경 쪽에 좀 아는 데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국에 가는 걸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럼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300만 원씩. 어우야, 사회 초년생이 300만 원. 엄청 큰. 북한에서 300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 한 2만 원 돈 가까이 되는데 2만 원은 큰 돈이죠. 야, 이거면 내 엄마인데 손 안 내밀어도 되겠다. 그 친구하고 그 여사친하고 제가 그때부터 같이 동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국경에 들어오는 것도 제가 다 커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 여자라는 게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선을 건너 목숨을 걸고 간다고 하니까 사랑이 꼭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국경까지 들어오는데 넘어가는데 제가 그 친구 보내준다고 했을 때부터 한 보름이 걸렸어요. 보름이 걸리면서 둘이 또 친해졌어요. 이게 여자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여사친이 여자친구가 됐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보름 동안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결국은 님 따라 도망쳐 나왔죠. 아, 사실 계획은 네. 여사친을 그냥 국경만 넘기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했죠. 네. 그 보름을 같이 있는 동안에 네. 사랑이 꼽혀가지고 정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님 따라 오신 거네. 님 따라 왔죠. 근데 그때 당시가 제가 아무리 사랑에 제가 빠져 있었다고 해도 맑은 정신이었으면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와요. 왜냐면 제가 부모, 형제 그렇지. 있는 고향을 냅두고 잠깐 만난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국경까지 넘는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다. 그거는 좀 쉽지가 않죠. 제 정신에는. 그렇죠. 근데 그때 집안도 또 보이부 집안이고. 예, 그래가지고 다 넘는 날이었어요. 그때 12월이었는데 12월 초면 북한에 얼음이 쫙 오는데 그때 당시 유일하게 추운데 가운데는 안 날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첫날에 시도를 해봤어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추위에.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술 한잔 먹고 넘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40도짜리 500cc 2병 마셨어요. 그러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강을 넘어갈 때 얼음이 가운데 얼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목에다 올려가지고 목마 태워가지고 강 넘어가서 강을 던져버린 거예요. 얼음 위에서 던져버렸는데 웃기는 건 뭐냐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술 마셔서 그래요? 네. 안 춥고 그래서 그 얼음은 한 이 정도 됐는데 그 얼음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요. 얼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m 밀려 내려갔어요. 어떡하니? 근데 안 춥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물에서 딱 나왔는데 그냥 미라가 됐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영하 15도 뭐 이 정도 기본이니까 이게 다 얼었어요. 근데 안 춥더라고요. 신기하게 안 춥더라고요. 근데 취해 있었죠. 추위를 못 느낄 만큼 취해 있다 보니까 어떡하니? 브로커 차가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을 던지더라고요. 300만 원. 네, 중국 돈을 받고 딱 던지고 여자가 딱 태우려고 두 발 버티고 안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대. 못 가겠대, 무서워서. 왜냐면 그 자기 처음 보는 나라에 들어와서 시커먼 택시 안에 말도 막 중국말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날 꽉 붙잡는 거예요. 한 발짝만 같이 가자. 연길까지만 좀 같이 가면.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 그래 가자. 택시 탄 거. 취했지. 뭐 배는 거 없지 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 생에 외국이라는 데를 나와봤잖아요. 그치.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나오니까. 야 평양 왔다 울고 가겠네. 연길이 오니까. 평양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빌딩도 있고 전 멋있나 했는데 실제로 한국이나 이런 건 다 솔직히 TV로 봤잖아요. 근데 내 눈을 직접 본 세상은 달랐어요. 그렇지. 완전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거 평양 시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브로커 아저씨가 이렇게 얼어서 추운데 한잔하고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술이 좀 깰 때도 됐고 했으니까. 근데 세상에 아니 소뼈를 있잖아. 이만큼씩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한잔하래요. 근데 바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엄마가 아예 다이렉트로 끈 거예요. 쉬지 않고. 바로바로 연결시킨 거예요. 틈을 안 줬네. 틈을 안 준 거예요. 그때 완전 진짜 연결해서 만취가 됐어요. 음식이 맛있고 춥고 술도 맛있고 하니까 막 마시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는 제가 시체가 돼서 누워있어도 곁에 있기만 해도 그래도 안심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북경까지 하룻밤이 짠 거예요. 다음 정거장까지만 가면 진짜 오빠 내 돌려보낼게 하더라고. 그 난 돈 거꾸로 안고. 그래. 다음 정거장까지 가자 한 게 그 차에 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온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 했어요? 다음 정거장까지만 가면 진짜 오빠 내 돌려보낼게 하더라고. 그 난 돈 거꾸로 안고. 그래. 다음 정거장까지 가자 한 게 그 차에 잔 거예요. 어떡하네. SUV 차량에 누워서 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온 거예요, 갑자기. 어디에 했어요? 연길에서 12월이었는데 북경 조금 지났어요. 어떻게? 한 정거장만 가리라 했는데 북경 넘어갔어요? 완전 쉬지 않고 달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겨울 나라에 있어요. 자국 깨나는데 여름이 됐어요. 어떡해.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12월달 얼마나 추워요. 근데 북경 쪽에 내려가니까 좀 따뜻하더라고요. 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막 지금 어디냐고 막 난리쳤어요. 뒤도 딱 찍어주더라고요. 어디에요? 여기가 우리 위치라고. 어디야? 북경 지나온 거라니까요. 거의 북경 근처인데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날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있어야 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날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 너 나를 책임져라. 자기 책임지겠대요. 그럼 가겠다. 그럼 가자 하더라. 그래 왔어요. 같이 살자 했잖아요. 책임진다 했잖아요. 여자한테 돈 다 준 거예요. 권명에서 그러니까 그 북경에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태국에 가서 경찰서로 들어가 남녀가 갈라지잖아요. 그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벌금 뭐 300원인가 400원 내면 바로 이렇게 이민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 교도소로. 돈이 없어 교도소로 갔어요? 벌금 받는데 교도소로 간 거예요. 돈을 다 여자한테 줬으니까. 그렇지. 없는 거예요. 일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모르잖아요. 일단 태국에서 막 말을 하는데 교도소를 내가 왜 가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말도 모르더라 해서 갑자기 재판 뚱뚱 하더니 수갑 탁 채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완전 이런 철벽을 지나서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그게 그때 당시처럼 일주일형을 떨궜더라고요. 알게 뭐 일주일인지 1년인지. 더 웃기는 거는 교도소에서 나중에 이렇게 딱 풀어놓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가 뭐 노스코리아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교도관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뭐 몇 밤 이렇게 자면 꼭 노스코리아 평양.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북한 사람이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북한 간대요. 한국 간 줄 알았더니 노스코리아 평양 꼭 간대요. 3일 자면.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거부터 채웠거든요. 그래 나는 잡혀가면 북한에 가면은 어떻게 내가 나도 모르겠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갔다 이거 하려고 별 연구를 다 하고 있었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엄청 북한 사람이 거쳐서 가나 봐요. 그렇게 장난치는 게 재밌나 봐요 그 사람은. 저는 장난을 안 느껴지잖아요. 그치. 노스코리아는 북한인데 거기 또 평양까지 간대요. 와 그때 세상에 인생이 야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제가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었는데 온 가족이 북한 가면 싹 잡혀가야 되잖아. 야 그래가지고 그 3일을 자는데 저는 어떻게 교도소에서 탈출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교도소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말도 못 탈출해. 그래가지고 이민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딱 가는데 그 한국행을 택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딱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네 다 같이 북한 가는 거 하니까 그다음 나보고 아니라고 안 간다. 여기서는 무조건 한국 간다 하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 3일 동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한국으로는 비행기를 타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을까 느낌이? 일단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심은 됐어요. 탈 때까지도 얼마나 거기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진짜 이게 혹시 비행기 북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치. 우리를 한쪽에다 쫙 몰아놓고 제일 뒷구석에다 쫙 넣고 비행기 딱 뜬 거예요. 그 지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 비행기 뜨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쭉 이렇게 오는데 한국 쪽으로 오니까 야 이거 다행이다 싶었는데 새벽 5시에 이 인간들 뭐 하는 사람 고속도로 국도 그냥 차들이 그냥 쫙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 시간에 근데 그 차도 신기한데 도로랑 도로에 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치. 불야성인 거예요. 와 거기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이렇게 전기가 남아 도는구나. 그렇지. 이 밤에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싹 불 켜놓고 야 전기 진짜 남아 도나 보다. 왜 저렇게 전기를 많이 켜놓지? 그렇죠. 막 신기하고 공항에 딱 내렸을 때도 중국이랑 막 오고 태국이랑 봐서 알잖아요. 그냥 복잡하고 정신 막 시끄럽고 딱 내렸는데 나라가 왜 이렇게 정돈돼 있어요? 인천공항이 인천공항 내려서 쫙 움직이고 사람들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치. 북한 같으면 공항에서 버스 타겠다고 막 이리 때처럼 달려들었어 딱. 점프하면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렇지. 이상할 정도로. 공항 하게 되면은 정말 큰 그 대규모 안에 손님들이
진짜 그 바글바글하는 거죠. 바글바글한데 네. 조용하잖아요. 바글바글한데 조용해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아직도 외국이랑 동남아랑 가면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조용, 진짜 조용. 야, 나라가 정돈된 거잖아요. 결국은 조용하다는 거는. 삶의 질이 다르구나. 그렇지. 여기는 질이 다르구나. 그렇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바빠봐, 배고파봐요. 막 뛰어다니고.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공항을 벗어나서 이제 국정원을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또 국정원에서의 에피소드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국정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잘해 인사 막 하더니 딱 들어온 순간에 아까 힘 딱 주더라. 입에도 힘 주고 눈에도 힘 딱 주고. 거기는 조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야, 이제부터 우리 북한에서 남산지하실 하면 고문 지지고 복구고 하는데 고문 좀 당하겠네. 근데 물품 자기 거 그때 처음 다 뺏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싹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막 대기반에 넣고 밥 먹는 것도 딱 규칙적으로 다니고 그쵸,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다니지. 밥 먹고 담배 딱 한 대밖에 안 주고. 야, 근데 감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 우리 저기 언제 감옥 가냐고. 조사 언제 하냐고 하니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사 중인데 이렇게 담배도 막 주고 밥이랑 입밥이랑 막 줘도 되는 거. 북한 같은 깡탕에 강냉할 몇 개 안 들어가고 막 주잖아. 야, 이게 잘 사는 나라는 감옥도 진짜 멋있네. 그래가지고 조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겁을 먹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조사기관에 이렇게 사람들 담배랑 막 주고 막 그렇지. 고기 막 주고 막 책도 보게 하고 책 막 보겠다면 보여주고 TV 보게 하고 뭐. 야, 조사 별거 아니겠구나. 그래서 조사반 다 들어가잖아요. 그 조사반 들어가는데 우리 그 같이 입고 간 사람이 몇 명 안 돼. 거기서 간첩이 3명 나왔어요. 어머,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간첩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간첩 조사를 3명이 받았어요. 완전 거짓말 탐지기부터 시작해. 저도 거짓말 탐지기 뭐 다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하면 여기다가 그 밧줄처럼 꽁꽁꽁꽁 잔뜩 묶어놓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럴 수는 왜 거짓말 탐지기 했어요? 아니, 저는 조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실 들어가면 1인실 딱 주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1인실이고 나쁘게 말하면 독방이지. 근데 그 1인실이 들어갔는데 조사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조사 딱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한 3일, 4일 정도 대부분 있다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3일 있었어요. 네.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3일 있다 나오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이틀은 자기 자서전 같은 거 쓰라고 하잖아요. 사람 경력 이런 거 쫙 쓰잖아요. 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탁 조사하더니 종이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종이 탁 떨어뜨리는 거 탁 봤어요. 탁 봤는데 그 조사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한경북도 무상금 보유부여형 27세 허위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여원? 여원. 아니 잠시만요. 왜 거기 내가 여원으로 돼 있냐고. 간첩으로 된 거예요? 그 간첩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그 3명 중에 간첩으로 한 명이 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은 떨궜겠죠. 제 반응을 보려고. 반응을 보려고. 그러네. 그 사람이 실수로 그 중요한 문서를 저한테 떨어뜨리면 보여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 제가 나를 쳐. 아니 내가 왜 영혼으로 조사받냐고. 내가 무슨 무상금 보유부여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구만. 막 그 난리 쳤어요. 이제 봤으니까. 무상군에서 그 너 또래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무상금 보유부여로 고소를 했다. 같은 동네에서 살던. 그렇죠. 아니 무상군에서 저를 한두 번 얼굴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총을 들고 다니면 그 친구를 위협했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엄청 작성을 한 거예요. 뭘로 해명해요? 해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그때 그 상황을 말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떡하냐. 2달을 독방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야 이게 자본주의는 저 고문도 스마트하게 하는구나. 선진국답게 하는구나 하는 걸 딱 알았는데 뭐예요? 대우도 좋은 것만큼 고통도 몇 배로 준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맞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정신적인 고통. 맞아요. 1인실에 넣어놓고 말을 안 해요. 누군가 사람이 열흘이 돼도 20일이 돼도 안 놔요. 그래서 2달을 거기 갇혀 있었는데 그 2달을 저 20년처럼 느껴졌어요. 아예 때리던가 뭐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TV도 없고 환장하네. 아무것도 없어요. 야,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친구가 탈북을 한 거예요. 조사받는 동안에 들어온 거예요. 운명의 장난이죠, 완전. 진짜. 나를 고소한 이 사람의 친구가 또 나를 알아요. 들어왔어요. 어떡하니. 그때 이렇게 그 장난 건건청 가지고 너도 그때 같이 놀지 않았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날짜 사건. 그러면 제3자가 우연치 않게 또 탈북에서 들어와서 들어온 거예요. 증언을 해준 거네. 그 국정원 안에서 증언을 해준 거죠. 오마이갓. 그래서 2달 만에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2달 동안 있으면서 결국에는 제3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 증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또 뭐 어떻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책을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책을 이렇게 대출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요. 한 방에 막 10명씩 같이 있는데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선생님한테 아이고 책 볼 시간만이라도 좀 조용한 방 좀 없냐고 하니까 한번 알아볼게. 이걸 끝났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하루가 있다가 저녁에 있었어. 허이룩 씨 짐 다 챙겨서 내려오세요 하는 거예요. 짐 다 챙겨가지고 내려가. 나 나가는구나. 아싸 하고 좋아가지고. 근데 다시 감옥 들어간 거예요. 127 들어간 거예요. 왜? 죽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겨우 나왔는데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이젠 죽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나 살면서 제가 5일을 굶어본 적 처음이에요. 밥 이렇게 안 먹고 사람이 부쩍 말라 죽어가면 무슨 대책이 있겠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5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또? 아니 갔으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을 5일 동안 한 3일까지는 굶어봤어요. 5일 4일째부터 못 참겠더라고요. 단식했다고 하고 메추리알 하나 딱 꺼내 먹고 하나도 안 먹은 것처럼 탁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 밥을 숟가락 가지고 위에만 벗겨 먹는 거죠. 이렇게 싹 벗겨가지고 먹고 누가 보기엔 안 먹은 거예요. 단식이에요. 근데 못 참겠다. 다 알아! 못 참겠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배고파서. 그래서 아무튼 5일을 굶었어요. 5일을 굶었는데 아니 이거 단식 투쟁해서 자살하겠다고 생각하면 배고파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배고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전화 저 담당 그 선생님 바꿔주지 않으면 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너 왜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조용한 방 달라 했다며. 그 조용한 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이게 전달이 되는 게 잘못되다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당장 집 싸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집 싸서 나가는데 진짜 막 너무 힘들었어요. 국정원에서.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국정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첫 마디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하면은 이유미 씨를 지금부터 조사를 할 텐데 이유미 씨를 정상적으로 북한에서 살던 그냥 평범한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면 빨리 한 사람만 확인해 주면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이건 하기는커녕 오자마자 간첩으로 몰았으니. 아니 간첩으로 신고할 정도로 아는 사람이 한 국정원 안에 3명씩이나 있어요. 뭐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지금 술 취한 김에 근데 또 왔는데 또 와서 보니 또 그런 고초를 겪은 것 같은데. 야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에 몇 개월 있은 거예요 총? 거의 뭐 3개월 있었죠. 오래 있었다. 독방에만 그렇게 있었죠. 이야 그렇게 하다가 하나원을 가신 거예요? 네 갔다가 그냥 좀 며칠 있다 다 수료했죠. 하나원을 다녔어요? 하나원 처음부터 못 다니고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앞전에 같이 온 일행들이 하나원에 먼저 나갔을 때 못 나갔으니까 저 간첩인 줄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다가 이제 하나원에 그냥 합류를 원래 대부분 간첩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여기 올 때까지만 북한의 세뇌가 얼마나 됐었냐면 태국 감옥에서 찬송하는 그런 노래 막 불렀다니까요. 그 사람들 저 이상. 그렇지. 여기서 김정희 말만 들어도 김정희니 그거만 빼면 안 돼. 뭐 이러는 수령님 이 말 좀 빼면 안 돼.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북송되면서 이제 그 중국 감옥이랑 있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정원에 있으면서도 이제 같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해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일단 북한 땅을 벗어나서는 김 씨들을 찬양한 노래를 안 불러요. 일단 북한의 노래 80~90%가 그렇죠. 김 씨들을 찬양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사해서 부를지언정 안 불러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찬양하는 노래 부르니까 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제가 좀 살짝 왕따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생각 말해봐요. 그땐 그렇다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세뇌시킨다, 뭐 북한을 통일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먼저 바꿔놓는 게 1순위예요.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나오셔서 집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탁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북에 살았지만 다 부모님 슬하에서 살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막 하더라고요. 근데 딱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집이. 북에서는 엄청 월세집이 많아요. 그래요? 청진시라는 데가 40만 명 살 수 있는 정도의 살림집이 건설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는 100만 정도가 제가 올 때 살았어요. 다 창고에서. 북에는 그런 거 있죠. 아파트 집 하나씩 밑에 창고 하나씩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북한 집 시스템은 집이 하나 있고 김치랑 석탄이랑 보관할 수 있는 창고랑 따로 있으니까. 네, 따로 있으니까. 그 창고에서 그 창고들에 100% 사람이 살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월세라는 용어가 동거라고 해요. 아, 동거. 동거집 하거든요. 이 집 옷방을 빌려서 살고, 그러니까 뭐 쌀 10kg, 10kg. 좀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나이에 뭐 제가 집을 사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20대 초반에 제 집을 사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 살고 전전긍긍하며 살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북한에는 그 월세 개념이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월세 하게 되면 매달 그야말로 진짜 월마다 세를 내는 거잖아요. 네, 똑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쌀로 줘도 되는 거죠. 쌀로 주는 집도 있고 쌀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 주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돈의 가치만큼 물건으로 주던, 네, 뭐 쌀로 주던 뭐든 주면 네, 되는 거잖아요. 돼. 네.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제일 충격받은 거는 제가 살던 그 청진이라는 도시에도 1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15층이 청진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그 15층을 다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북한에서는 그 자전거가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밖에다 놓고 가면 잃어버려요. 그 친구네 집 놀러 가면 그 자전거를 15층까지 메고 올라가야지. 그치. 여기는 15층 어떻게 알지? 15층 받아가지. 이거 큰일 났네. 15층 받았어요? 네. 큰일 났네. 이거 놔주면 좋은데. 한 1층 아니면 2층이면 좋은데. 그치. 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없죠. 이거 15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제가 괜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데. 근데 제일 신기했던 게 여기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을 이렇게 나의 육체적 고통이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원에서 이제 집을 배정해 줄 때 저층을 갖기 위한 신경전을 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집을 받고 뭐 생활을 하시다가 사회에 나와서 첫 일을 하신 거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 나갔죠. 건설 현장 나갔는데 너무 좋은 게 여기서는 내가 일하면 일한 것만큼 벌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북에서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배급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보수라는 거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도 저는 남한테 지면 잠을 못 잤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일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 세상에서 앉아서 논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루 나가 일하면 진짜 집에서 밥 해 먹으면 열흘도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쌀 사다가. 근데 나가서 일을 하면 일한 것만큼 돈을 준다? 와, 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건설이라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북한이랑 비교 불가잖아요. 뭘 보고 제일 놀랐어요? 일하면서 내 일당에 비해서 너무나도 논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가서 하이브 하나 쓰고 신호등 들고 한종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안전요원 같은 것도 하고 일단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일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치. 건설 현장 가보니까 벽돌 치고 진짜 이렇게 돈 많이 주니까 이게 나가서 한 죽어서 들어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벽돌 치고 막 올라가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정도 기계들이 다 하고 진짜 다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간다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의 건설 현장 하게 되면은 등짐에다가 브로커를 메고 모래를 메고 하는데 15층까지 다 메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기계로 올리죠. 다 기계로 올리죠.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놀라는 게 장비도 장비지만 여기는 안전이잖아요. 안전모랑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발이랑 안전화도 신어야 되고. 그렇죠. 이게 몸에다 또 뭐 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랍지 않았어요? 신발도 너무 고급스러운 거. 가죽 신발. 안전하다. 가죽. 북한에서 가죽 신으려면 웬만큼 돈 없으면 못 신어요. 진짜 가죽. 다 인조 가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사일 하러 가는데 이런 가죽, 소가죽인지 돼지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가죽으로 된 신발. 뭐 일하는데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안전모도 꼭 써야 되고. 그치.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장갑 같은 거 보면은 하나 있으면 그 파이 날 때까지. 너덜너덜할 때까지. 현장 가는 데마다 장갑 주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고. 진짜 남아도 오는 나라구나. 그렇죠. 너무 아까웠어. 장갑 솔직히 뭐 얼마 안 썼어요. 다음날 또 새 장갑 줘. 또 새 장갑 줘요. 쓰지도 않는데. 맞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장비도 좋고 안전 모자니 장갑 이런 거 다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제가 오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잘 못 살고 다른 나라를 가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원 들어올 때부터, 국정원 들어올 때부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고 여기서 내가 과연 잘 살아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살면서 보니까 원래 저는 부지런해요. 그쵸. 부지런하고 남한테 지려고 안 해요.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그쵸.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럼요. 야, 여기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애새까지 키우면 살죠. 아유, 그쵸. 그러면은 북한에서부터 음악을 전공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오셔서 음악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음악이고 성악이고 하다 보니까 전공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그치. 딱 뛰어들려고 봤는데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음악 시장이 북한하고 너무 여기는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오로지 주체창법 하나잖아요. 성악, 발성. 그거 하나가 다 해먹잖아요, 북한은.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노래 색깔도 바꾸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방식으로는 여기 접근했다가 피죽도 못 끓여 먹겠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 이륙 씨는 대한민국 오셔서 예. 아침마당에도 그 무슨 KBS 노래자랑도 나가고 노래자랑 예. 나갔죠. 예. 예. 나갔었잖아요. 나갔었죠. 예, 나갔는데 근데 저는 저희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야, 너 성악, 주체발성, 성악가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있냐. 근데 그게 제가 한국에 와서 8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노래자랑에 나오라 해서 노래를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라는 걸 부르면 안 되겠냐. 근데 성악가가 갑자기 발라드를 부르려고 하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8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보컬 트레이닝 하는 데 가서 진짜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이게 발라드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소리를 어디서 내는구나 하는 거 찾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저희 친구들이 전부 다 저보고 립싱크 갖다 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 립싱크지. 누구 노래 갖다 붙였어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됐다 하니까 야, 주체 창법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인으로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랑 이제 북한이랑 몇 년 전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할 때 네. 봄이 온다라는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나무 합작 공연.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최고 예술인들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우물 안에 있는 나라고 그쵸. 개구리라고 봤다는데 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 질이랑 우리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노래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수 같아요. 왜 이렇게 노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왜 그러는 여기서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보고 듣고 잘한 게 그 스타일이니까 잘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오로지 혁명적으로 주체 발성으로만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 노래하면 다 그렇게 해요. 뭐라고 할까? 목소리 뒤집어지는 소리 낸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공연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대한민국 가수들은 무대를 그냥 아예 휘어잡더만 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하면 혁명가 가요. 그렇지. 무대에서 엉덩이 살짝 흔들면 바로 나오지. 어디서 감히 무대에서 근데 흔들어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와서 하는 공연을 흔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반바지 입고 앉아갔어요. 그 엉덩이를 흔들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하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그 공연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줘. 큰일 나죠. 그렇죠. 아무튼 우리 이륙 씨가 정말 열심히 사세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제는 진짜 애 셋 낳고 사는 다둥이 아빠인데 그러면은 정말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사친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보름 동안이 같이 생활하는 가정에 사랑이 싹 터서 여친으로 바뀐 그 여자. 여자랑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반전이죠. 어떻게 됐어요? 왔어. 같이 살기로 했. 우리 그럼 오면서 이렇게 우리 약혼한 사이라고 이러고 왔어요. 야, 우리 약혼했다 하자 한번. 이렇게 돼서 같이 들어왔지만 저는 저기 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서로 나오는 시점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제가 나왔어요. 그럼 꽃다발 들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 집 엄마가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데려온 브로커 비용을 내놓으라고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 나 무슨 소리야 또. 완전 대박이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돈은 나 같이 살겠다 해서 여자한테 다 줬는데.
딱 다음 날에 나왔어요. 하나 나온 다음 날에 왔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그 여자의 어머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돈을 저한테 받겠다고 소송까지 했어요. 소송까지 걸었어요? 네. 아니 그건 그거지만은 너무한 거죠.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난 몰라 연락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또 그랬겠죠. 그러면은 하나원에 나오자마자 연락도 없고 그냥 사라진 거네요. 몰라요 어디 가서 사는지. 오기 전까지는 약혼녀라고 막 하더니 약혼 남자라 하더니 그러니까 올 때까지는 저의 보호를 받고 살았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말 죽고 못 살았던 그 여자친구는 얼굴도 한번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야,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네. 한국까지 오니까? 그렇죠. 오니까 그냥 탁 떠나더라고요. 이야, 진짜 나쁘다. 저는 그래도 그 북경에서 그랬잖아. 너 나 책임져라 했잖아. 책임지겠대. 그럼 우리 사람들한테 약혼한 사이라고 하자.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 보호를 받고 그 보호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바로 연기처럼 먼지처럼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떡하니.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또 사라져준 친구 때문에 지금이 또 정말 더 좋은 또 애기 엄마를 만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애 셋까지 낳고 그렇죠. 네. 이게 사람이 이게 운명이랑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로 자기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누굴 좋아 죽고 살고 하잖아요. 결국은 살 운명이면 살고 딴 사람하고 살 운명이면 딴 사람하고 살아요.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우리 이륙 씨의 탈북 스토리는 정말 독특합니다. 여사친으로 만난 여자를 살리려 했다가 사랑이 싹 터서 여자친구가 되고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를 따라왔는데 여자친구는 사라지고 여자친구는 사라졌어. 참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뭐 그 친구도 뭐 잘 가서 어딘가에 살겠죠. 잘 살겠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요. 네. 옛말 같은 이야기가 됐죠 지금은 거의 옛말이 됐죠. 네. 진짜 그랬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추억이 돼버렸죠. 그렇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와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사세요. 다둥이 아빠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고 성격상 부지런한 친구예요. 정말 열심히 사시고 또 애 셋까지 키우느라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애 셋 있는 사람이면 다들 그렇게 살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